2007년 위임장 영상과 노무현 대통령께 제출되었던 탄원서 영상을 통해 과거 선생님께서 10년형을 선고받으시기 전후에 선교회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는 인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와 여러 자료들, 그리고 선교회의 어른분들의 다양한 제보를 통해 저는 2007년 선생님께서 법적 위임장을 맡기셨던 김 목사님을 중심으로 구성된 평신도 비상대책협의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보면 약 20여 년이 지난 일이지만 이 사건을 하나씩 정리하고 다시 다루는 이유는 과거와 현재의 선교회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선생님께서 2008년과 유사하게 또다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을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기에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교단과 평신도 비상대책협의회로 나누어 본다면 교단은 선생님의 구명과는 방향이 어긋난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는 증언들이 있는가 반면 평신도 비상대책협의회는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는 여러 아쉬운 점들도 있었겠지만 잘한 부분들까지 왜곡되거나 묻혀버린 점이 안타깝기에 이 문제를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2007년 5월 1일 선생님께서는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셨습니다. 이미 위임장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듯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당시 교단의 대응입니다. 교단은 이 사실을 교인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총재님은 잘 계시고 체포된 사람은 총재님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면 나를 저주해도 좋다. 는 취지의 발언을 당시 양 목사님이 전했다는 내용을 기사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납득하기 어렵고 애가 타는 상황 속에서 선생님의 구명에 비협조적인 교단의 태도를 지켜보며 오직 스승을 구하기 위해 뜻을 모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이 바로 평신도 비상대책협의회입니다. 다음은 2007년 7월 24일에 발표된 평신도 비상대책협의회 출범 서명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성명서 2007년 7월 21일 평신도 비상대책협의회가 발족되었습니다. 200여 명의 섭리인들이 모인 가운데 만장일치의 결의로 발족되었음을 알립니다. 평대협 평신도 비상대책협의회. 이 발족된 것은 현 섭리의 시국의 현안을 기존의 대표자들에게 마냥 맡겨놓을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위에 비롯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께서 중국의 공권력에 의해 구금되신 지 50여 일이 지나도록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않고 한국 영사관의 면회 신청 및 신변보호 요청도 없이 선생님의 구속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려는 자가 없고 여전히 음성적으로 선생님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려고만 하고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스승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그동안 선생님이 잘 계신다는 선교회의 발표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선생님의 안위를 더 이상 의지가 결여된 자들에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평대협이 선생님을 보호하고 선생님의 완전한 자유와 안위를 위한 모든 정당한 조치를 다하기 위해 발족되었습니다. 평대협의 목적은 오직 선생님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동안 선생님께서는 모든 누명을 무릅쓰면서까지 참아오셨습니다. 기다려오셨습니다. 완전한 자유의 그때를, 모든 누명이 벗겨지는 그때를,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평대협을 지지하는 회원들 가운데는 평회원뿐만 아니라 목사도 있고 강도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되신 선생님 앞에 지위의 고하를 떠나 오직 선생님의 완전한 자유를 위해 그 분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은혜를 생명으로 드리고자 모인 자들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평대협의 의결 과정은 열려 있습니다. 깨섭을 통해서나 공동대표에게 보내는 각종 쪽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수렴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각종 회의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모임에 참여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완전한 자유를 위해 자신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동등한 평대협의 회원입니다. 모든 재정의 상황은 공개될 것입니다.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문이 될 것입니다. 2026년 4월 12일 주일 말씀의 제목은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다 였습니다. 단상 말씀을 통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주셨습니다. 당시 평신도 비상대책협의회는 줄여서 평대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교단이 선생님 구명을 위해 뚜렷한 행동을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평대협은 오직 선생님의 구명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1월 15일 평대협이 사실 확인 없이 무분별한 기사를 보도한 한국기자협회에 성명을 전달하며 발표한 글을 다룬 기사 일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사들은 다른 언론사에게 쓴 것을 내는 것을 되풀이해왔다. 정명석 총재와 관련하여 그 근간이 되어왔던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안티 JMS 회장이었던 김이 당시 JMS의 부총재였던 안과 결탁하여 일으킨 음모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 김은 술에 만취하여 방송에 내주면 안 돈을 주겠다더니 왜 안 주냐라고 한 바 있다. 김은 이미 자신의 목적이 20억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고 정명석 총재에게 쓴 사과 편지에도 정 총재의 결백을 고백하였다. 그는 내부 비리자들을 지목하며 그들의 음모로 정 총재가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자필로 천명하였다. 그런 김이 제보한 것을 근간으로 하여 방송하였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원인이 되어 일파만파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지난 8년간 정 총재에 관한 명예훼손이 광범위하게 자행되어 왔다. 작년에 JMS 내부 비리자들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JMS 내에서 평신도 비상대책협의회가 결성되고 실추된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뒤늦게나마 개진되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지난 8년간 일부 음해자들의 제보를 사실인양 보도해왔던 언론의 현실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살인이 무력으로만 행해지던 시대가 지난 지는 오래다. 8년 전부터 정명석 총재와 JMS 수십만 성도는 언론인들의 펜 끝에 살해당해왔다. 0.5g의 펜 끝에 의해 수많은 JMS 성도들이 가정 파탄을 경험해야 했고 파혼을 당했고 실직해야 했으며 사랑하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로부터 인격적인 모욕을 감수해야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졌으며 가슴에 피멍이 들어야 했으며 인권은 무참히 짓밟혔다. 그 슬픔을 아는가? 그 한을 아는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롯하여 지난 판결들이 정 총재에게 불리한 판결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 그러해서라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 이 판결들은 다 민사재판이며 이는 정 총재가 도피 중이라는 전제해 각종 언론에 도배되어 온 정 총재에 행해진 언론 테러의 결과이다.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지만 기독교 복음선교회 내부 비리자들이 정 총재의 음해에 암암리에 동조하며 정 총재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이번에도 그들은 정 총재가 한국에 송환되지 못하도록 10억을 베팅하며 막아왔다. 이들에 의해 정 총재는 이제껏 언론 테러의 제물이 되어왔던 것이다. 성명서에서는 사실이 아니면 재판에서 밝혀지면 그만이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죄가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위배된다. 헌법 제27 조사항 무죄 추정의 원칙 또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여 할 것이다. 형법 제126 조피의자 사실공표죄 정명석 총재의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정 총재는 물론 30만 JMS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언론인 먼저 사과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정론직필의 진정한 자세가 될 것이다. 이 기사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2007년 8월 평대협이 노무현 대통령께 제출한 탄원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 총재의 제자들 중 정 총재를 몰아내고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던 자들과 저희 교단을 탈퇴하고 정 총재를 악평하에 오던 김이라는 사람이 손을 잡고 1999년 정 총재에 대해 안 좋은 방송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정 총재를 몰아내고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려 했던 자들, 즉 외부 반대 인사와 결탁해 부정적인 방송이 나오도록 한 인물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인물이 1999년 당시 선교회 부총재였던 앙씨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통해 당시 평대협이
기자협회를 상대로 보낸 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단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신도들이 직접 나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구나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교단의 법적 대응과 언론 대응, 그리고 6억 원 합의서 문제에 대한 태도를 지켜보면서 몇 가지 분명히 짚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대협은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실제로 실행된 내용들도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선교회 교단은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선생님의 구명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선생님 사건이 대통령 지시로 재수사에 착수되었다는 사실은 정교인들이 자유롭게 알지 못하도록 통제되었고 교단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2026년 3월 15일 주일 월명동 현장에서의 헌금 방법은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전국 공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교단의 입장에서 대통령 지시로 재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중대한 소식이 월명동 헌금 안내 공지보다 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이제는 너무 많이 속고 또 속아온 탓에 어떤 공문이나 공지, 운영 방식을 보더라도 그 의도가 훤히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회가 이처럼 정명석 선생님과 교인들의 입장을 진지하고 분명하게 대변하며 외부 언론에 대응한 글과 기록을 접한 것은 제 섭리 신앙생활 17년 만에 처음이었기에 개인적으로 답답함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위임장 영상을 통해 당시 교단의 이해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행보를 모두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또 다른 기사도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지만 내용이 방대하기에 일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목사는 최근 정 총재 체포와 관련해 교단이 신도들에게 거짓말을 해왔음을 확인한 뒤 교단에 대한 강한 배신감을 느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5월 15일 총재님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중국에서 체포됐다는 기사가 처음 보도됐습니다. 당일 교단은 전국 교역자 모임에서 총재님은 잘 계시고 체포된 인물은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데 바로 다음 날인 16일 신원이 확인됐죠. 교단은 체포 사실을 알면서도 전국의 교역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박 목사는 결정타는 따로 있다고 했다. 정 총재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던 교단이 알고 보니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6월 11일 중국 선양주재의 영사관에 전화한 결과 교단 측이 변호사 선임은 물론 면회 한 번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위탁서 싸움. 교단과 명추위의 대립은 위탁서 논란으로 정점에 달했다. 양측은 모두 유효한 위탁서를 갖고 있다며 정 총재에게서 중국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탁서를 받은 쪽은 명추위다. 명추위의 김 목사와 박 목사는 6월 22일 중국 선양주재 영사를 통해 법적 권한을 위임한다는 정 총재의 위탁서를 받아왔다. 11일 현지 영색에 교단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열흘 만이다. 갈등은 교단 측이 2차 위탁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교단은 정모, 양모, 정모에게 변호사 권리를 위탁한다. 모두 한마음 되어 협조하여라. 전에 김에 위탁한 것은 취소한다는 내용의 위탁서를 공개했다. 문제는 2차 위탁서의 내용 중 전 위탁서는 취소한다는 부분이다. 1차 위탁서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일자 명추위는 2차 위탁서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9월 3일 필적감정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2차 위탁서는 가짜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평소 정모 목사가 정 총재의 사인을 연습했다는 주장도 했다. 과거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 선교회 내부에서 일어났던 일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심이 되는 핵심 단어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권력 다툼, 위임장, 가짜 위탁서, 공금 횡령, JMS 교단 수뇌부, 반대 세력과 결탁 등입니다. 2007년 6월 22일 선생님께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김 목사님에게 법적 위임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단은 2007년 8월 19일 주일 예배 후 광고 시간에 정덕 목사님이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위탁서를 공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은 이러한 황당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발표된 평대협의 입장문 일부입니다. 선교회 위탁서 공개와 관련한 평대협의 입장. 8월 19일 주일 예배 후 광고 시간에 방영된 위탁서를 보고 착잡한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바입니다. 섭리의 스승의 부재가 갖는 의미가 하나됨과 화평이 아닌 불신과 공격으로 얼룩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승을 둘러싸고 스승이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승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 왔다는 것이 명백해진 것에 대해 분노와 더불어 이렇게까지 섭리가 부패하도록 반김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2일 심양 영사를 통해 전달된 김 목사에 대한 위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28일 정덕 목사의 위탁서가 전달된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달된 스승의 뜻을 임의로 왜곡시키는 비신앙적인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위탁서가 갖는 의미의 중대성은 위법을 해서라도 위탁서를 받아와야 했던 의도가 무엇인가가 그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 명백한 위법성입니다. 중국의 형사법상 형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함. 전에는 변호사, 외국인은 영사, 외에는 가족이나 어느 누구도 면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 글은 이미 선교회 비대위에서 고백했듯이 외교적 절차뿐만 아니라 중국 내 사법 절차까지 무시한 행위를 저지른 것을 이미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으로서 영사 외에는 접견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접견을 했다는 점이 이미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어로 된 서류에 사인하신 날짜는 6월 29일, 자필 위탁서를 작성하신 날짜는 7월 13일, 변호사 접견일은 7월 24일입니다. 이 날짜가 의미하는 것은 변호사도 지켜보지 않는 상황에서 위탁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충분히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에 대해 강하게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결정된 사안은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받아온 위임장이라는 선교회의 주장은 선교회의 부도덕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승은 과연 이러한 선교회 비대위의 위법 행위를 아셨을까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위법 행위를 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통법규도 다 준수하라고 가르쳐 오셨습니다. 하물며 외국의 법을 어기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상황이라는 전제 조건도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위탁서를 어떤 명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섭리 전체가 이러한 위법 행위로 온 위탁서에 동의하고 지지한다면 이 위법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스승을 불법 행위를 교사하는 지도자로 인식하게 만들 것이고, 섭리 전체가 위법 행위를 일삼는 집단으로 인식되지 않겠습니까? 김 목사에게 주신 위임장을 취소하신다는 내용, 또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황에서 씌어진 김 목사의 위임장 내용과는 너무도 상이합니다. 위법과 공의롭지 못한 보고와 자유롭지 못한 의사결정 상황이라는 악조건 해서 받아온 위탁서는 본질적으로 그 정통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이번 발표된 위탁서는 그 출발점부터가 위법과 공의롭지 못한 보고와 자유롭지 못한 의사결정 상황이라는 의구심을 안고 있는 바, 모든 섭리인이 인정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그리고 공의로운 보고와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황에서 결정된 스승의 의사를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위탁서는 오히려 선교회가 어떤 식으로 선생님을 모셔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된 것이며, 또한 그동안 스승의 권위를 얼마나 업신여겨왔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신뢰가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정통성을 상실한 부도덕적이고 비성서적인 행위에 근거한 위탁서 대신 양쪽 입장이 다 보고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된 상황에서 결정된 스승의 뜻이 섭리인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합법적으로 처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선생님께 적법한 절차로 법적 위임장을 받은 김 목사님이었다면
주일 예배 이후 교단이 전교인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는 이 상황을 직접 마주하며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선생님께서 중국에 체포되어 계셔 즉각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을 틈타 신앙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보며 매우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선생님을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에서 모셔온 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인들의 신뢰를 받아왔고 2007년 당시 교단의 재정 및 법률팀을 맡고 있었던 전 목사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련의 교단 행보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큰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교단은 이 위임장 사건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선생님과 교인들을 기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전교인을 대상으로 해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으며 2022년에는 선생님께서 80이 넘으신 연세에 다시 수감되는 상황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교단은 6억 원 합의서 문제에 대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전 교인에게 공지하고 약속한 지 어느덧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어떠한 해결도 해명도 사과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음에도 십수년간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며 이어진 거짓과 그로 인한 행위들을 보면 많은 죄가 회개되지 않은 채 쌓여온 그대로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는 지난 십수년 동안 교단과 일부 지도자들을 순수하게 믿어왔습니다. 교단은 정명석 선생님의 뜻을 실행하는 곳이며 거짓 없이 진실한 신앙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물론 교단에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과 섭리의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과 성경 말씀 그리고 정명석 선생님의 가르침을 중심에 두고 진실하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심에 어긋난 행위를 지속해온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수술과 청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교인들의 순수한 믿음이 스승에 대한 배반에 이용되고 교인들의 눈과 귀를 가려 비리를 덮는 데 사용되어 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행위가 분명히 드러나고 바로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누가 살아있는 자이며 선의 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또 누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으며 죄와 악한 행위를 이어온 사람들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사람의 진실함은 말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지위나 간판, 명예, 혈연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 사람의 행위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기독교 복음 선교회의 교단과 평신도 비상대책협의회에 대해서도 이제는 다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섭리 안에서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모두 살피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의 실체가 드러나 선과 악이 분명히 구분되고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히는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그동안 돌이킬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기회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악한 행위를 모두가 알게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오직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